부하는 부계자의 후손이자 부손의 조카로 양부 북지군 이양현 사람이에요. 사마씨를 위해 일한 위나라의 인물로 연희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사마씨의 참모는 가충이지만 실제 정사에서의 가충은 참모와는 거리가 멀고 실제 군사 참모는 부하였습니다. 부하가 20살의 명성을 알려 진군의 축천으로 사공연이 되자 하안, 등양, 하후현이 교제하길 원했으니 조상 코인에 올라타 출세한 수 있었으나 부하는 이를 거절해요. 그러자 친구 순찬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봐요. 하후태초는 지금 시대에 뛰어난 호걸로서 허심탄회하게 교제를 원하고 있는데 둘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이 없겠지만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 원한이 생길 것이요. 현명한 두 사람이 친해지지 않는다면 국가에도 이롭지 않지만 친해진다면 저 인상여가 연파에게 머리를 숙인 것처럼 미담이 될 것이요. 그러자 부하가 말해요. 태초의 뜻은 그가 헤아리는 것이 크지만 능력은 헛된 소리에 합치되어서 실제적인 재주가 없소. 하평은 원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정실을 가까이 하며 변론을 좋아하지만 진실성이 없어서 이른바 이로운 말을 잘하지만 나라를 뒤엎을 사람, 이호. 등연모 등양는 하는 것은 있지만 끝맺음이 없으며 밖으로는 명리를 욕하면서 안으로는 단속하지 못하여 자기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말을 많이 하면 틈이 많이 생기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투기하면 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오. 내 입장에서 이 세 사람을 보니 모두가 장차 자기 집안을 패망시킬 사람들이오. 이들을 멀리하여도 오히려 화가 미칠까 두려운데 하물며 이들을 가까이 하겠소. 그런데 실제로 하안, 하후현, 등양 전부 사마위에게 멸족을 당하고 이들과 가까웠던 인물들이 숙청당하니 부하의 판단이 아주 정확했던 셈이죠. 또 부하와 같은 동네 출신인 이풍은 어려서도 명성이 대단했고 어린 나이에 관직에 올랐지만 부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풍은 거짓으로 수식을 하고 의심을 많이 품고 있으며 자기의 작은 지혜를 자랑으로 여기며 권력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있으니 만약 기밀에 관한 일을 맡게 된다면 그가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풍마저도 하후현과 함께 반란을 꾸몄다가 부하가 말한 대로 죽었으니 이 정도면 부하는 거의 청기누설을 하는 급이었네요. 창기상시 유소가 근무평가제도를 만들자 이 일을 삼공의 관소에게 토론하게 되었어요. 이때 부하는 유소의 주장을 비난하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유소의 관리에 대한 근무평가 논의는 비록 이전 시대의 임용과 파면에 관한 문장에서 근거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 제도는 정말로 결여되고 산실되었습니다. 예중 현존하는 것은 오직 주대의 전례가 있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제도를 오늘 시행해도 사태는 복잡하고 내용도 다르므로 적용이 곤란합니다.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법령의 세칙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정도 존중되지 않으면서 근무평가를 하는 제도가 선행되는 것은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을 정하는 것과 유형과 무형의 도리를 구분할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품행을 살펴 선발한다면 실제 재능은 반드시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다소의 공로를 갖고 평가한다면 덕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으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낮은 제도를 갖고 평가를 해도 인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의 제도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국가의 전범에 전체적으로 조력하는 것은 내용이 심오하고 뜻이 넓은 것이므로 모두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부하는 240년 상서랑 황문시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당시 부하는 친사마씨 인사였기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조상과 하안을 좋게 보지 않아 조상의 동생 조희에게 말합니다. 하평숙은 겉모양은 조용하지만 속마음은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하여 근본적인 일에 힘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먼저 당신의 형제를 미혹시키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진 사람은 조정에서 멀어질 것이고 조정의 정치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안의 귀에 들어가 사이가 틀어졌고 부하는 사소한 잘못으로 파면되고 말아요. 이후 형양태수로 임명되었으나 사임했고 사마위의 청으로 종사중랑이 될 수 있었어요. 이후 249년 조상이 척살되자 부하는 하남윤 상서로 승진했어요. 송권 사후 252년 10월 제갈각이 동웅제를 재건하고 도발해왔을 때 오나라를 토벌하는 위견을 나눴으나 3명이 정토장군이 내놓은 계책이 다 달라 황제가 부하의 위견을 물었고
부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 이것도 되게 길어서 중요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사방의 길로부터 동시에 진격하여 그 성이나 보루를 공격하기를 원하며 간혹 변방 지역에서 대규모의 둔전을 행하여 기회를 타서 행동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모두 적을 공격하여 취하는 일상적인 계책입니다. 정병이 출발하였을 때부터 물러날 때까지는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을 침략한 지 60년이 되었지만 군주와 신하를 거짓으로 칭하고 기륭은 함께 재난을 맞이하며 또 그 총대장을 잃어서 상하가 국가의 위기를 근심하고 있습니다. 설령 중요한 나루터에서 배를 나란히 하고 성을 공고히 하고 험한 곳을 점거할지라도 장강을 가로지르는 계책은 아마 승리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군사를 나아가게 하여 커다란 밭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병사들이 백성들을 향해 나와서 침입하여 약탈하지 않는다면 앉아서 쌓아놓은 곡물을 먹고 운송하는 병사를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며 적군을 습격하여 원정하는 노고와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얻는 필연적인 방법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지구전을 벌이자는 뜻이에요. 이 계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그걸 다 하면 흐름이 끊어질 테니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서술할게요. 아무튼 사마사는 이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갈각을 공격했다가 대패하고 말았어요. 이후 제갈각은 동관을 공격하고 승기를 타고 날리며 청주와 서주로 향하려 해 조정에서는 이를 대비하려고 했어요. 이때 부하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다는 적군이 쉽게 병사를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 옛날 송권은 병사를 파견하여 바다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풍랑으로 침몰하여 익사하였고 거의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제갈각이 어떻게 근본이 되는 힘까지 기울여 운명을 용솟음치는 바다에 맡기고 승리를 얻기를 구했겠습니까? 제갈각은 평소 북과 수군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장수만을 보내 바다에서 역류하여 회수로 들어가게 하여 청주와 서주에 대해 시위운동을 하게 하고 제갈각 자신은 병사들을 모아 회남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이후 제갈각은 신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부하는 254년 애관내후가 되고 얼마 뒤 종호가 즉위하자 무향정으로 승진했어요. 255년 애관구검과 문음이 반란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모두 사마부만을 보내도 충분하다고 할 때 왕숙과 부하만이 사마사가 직접 가서 반란을 진압해야 된다고 했으며 이에 사마사는 그의 계책을 따라 그를 상서복야에 임명하고 같이 반란을 진압했어요. 한진춘추에선 당시 상황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부하는 사마사에게 함께 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했지만 사마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부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초 지역의 병사들은 날래고 광구검 등은 전력을 기울여 멀리 싸우러 왔으니 그 예봉을 당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 장수들이 전투를 하다 보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대세를 놓고 한번 실수하게 되면 즉시 공의 대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당시 사마사는 눈에 난 혹을 쬐었는데 상처가 몹시 심했음에도 부하의 말을 듣고는 일어나 말했다. 내가 수레를 불러 급히 동쪽으로 가겠다. 사마사는 부하에게 상서복야를 대리하도록 하여 함께 동쪽으로 갔으며 관구검과 문음을 격파시킨 것은 부하의 책모의 역할이 있었다고 해요. 이후 사마사가 상처 때문에 죽자 낙양으로 돌아가 사마소를 보좌했으며 평소에 친했던 종회한테 오만함을 경계하라고 말해주었어요. 결국 종회마저 촉을 멸망시킨 후 반란을 일으키다 강요와 함께 끔살당하니 이 정도면 부하는 점수를 했어도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255년에 부하는 공적으로 승진하여 양양호에 봉해졌고 시급이 600호 증가해 총 1200호가 되었는데 이 해에 47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이후 조정은 부하를 태상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원우라고 했으며 그의 아들 부지가 부하의 뒤를 이었고 손자 부창은 서진에서 하음연령을 지냈어요. 부하는 정치에 숙달되고 올바름을 좋아했으며 이치에 밝아 그 요체를 체득했으며 성을 논한 것을 보면 그 근원에 대한 탐구가 정리해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할 정도의 인재였어요. 부하의 계책은 제갈각의 도발을 직접적으로 요격하는 대신 변경지대의 병력을 늘리고 전진시켜 대규모로 둔전을 일으키는 장기전이에요. 당시 사마사가 왕창, 관구검, 제갈탄 등과 책략을 논의할 때 나온 계책으로 첫 발안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하가 이를 보충했어요.
이는 교전을 피하는 소극적인 계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제갈각의 동웅제 축조는 송권의 이궁예병과 송권 사망 이후 불안한 나라 상황을 외부의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나라의 성공을 유도하고 이를 막아내 제갈각의 입지를 굳히고 오나라를 단결시키는 목적이 컸어요. 여기서 위나라가 굳이 위험하게 제갈각과 직접적인 교전을 벌이는 게 좋은 계책이라 보긴 힘들었어요. 적벽, 석정전투를 비롯한 조조, 조비, 조예의 남정을 막아낸 오나라가 제갈각이라는 최고의 인재를 가지고 사마사나 당시 대오전선 사령관 제갈탄, 관구검, 왕창에게 방어전에서 밀린다는 건 제갈각이 첩자인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니까요. 거기다가 당시의 대오전선 사령관들은 문빙, 만총, 장료 등이 죽은 후 뚜렷한 전공이 없는 인물이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물자로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제갈량이 북벌대 둔전을 사용하자 대국인 위나라가 부담을 느꼈는데 대국이 소국을 상대로 둔전을 사용하는 것은 소국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동웅제 축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오나라를 공격하는 악수로 뒤집혀요. 동웅제 축조 시둑 서쪽의 소호는 불어나지만 반대로 북동쪽의 유수는 말라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동관 국경 일대의 동호 농업 잠재력과 보급을 할 만한 여건은 악화되고 반대로 합비 일대는 등해의 대운하로 농업 용수가 풍부해져 농업 잠재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위나라가 대규모로 둔전을 시행한다. 이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전선의 양군 비축 물자 차이를 큰 폭으로 벌릴 것이에요. 그러니 제갈각은 동웅제 축조의 본 목적이 위나라의 출격을 유도하는 도발인데 부하의 압박책으로 역도발에 걸려 선제 출격의 압박을 제갈각이 받게 되고 제갈각은 전략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제갈각이 선제 공격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한다면 위나라가 적절히 대처만 하더라도 오나라는 큰 타격을 입고 본격 막장극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즉 굳이 제갈각의 의도대로 초짜 지휘관들 데리고 교전을 벌일 바에 압박책으로 제갈각을 조져버리는 게 부하의 목표였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완벽에 가까운 계책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오나라의 혼란을 막아야 하는 제갈각의 상황과 사마사의 상황이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군공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아버지 사마위에 반해 그렇다 할 군공이 없던 사마사는 제갈각과 3년이나 대치할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교전을 벌여 제갈각을 물리치고 제갈량을 막아낸 사마해처럼 자신의 입지를 늘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갈각의 위험한 도발 역시 사마사의 이런 상황을 알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부하의 완벽한 계책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갈각을 격파해 네임드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놓친 부하에게 한 줌의 위로를 건네주고 싶네요.